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판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설명드리는 내용은 시간 순서로 정리되어 있지 않음을 전달드립니다. 5월 22일 부산의 주요 도시인 서면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에게 돌려차기를 해 의식을 잃게 하였고 범죄 후 도주하여 전 여자친구의 집에 숨어 있다가 사건 발생 3일 만인 5월 25일에 부산 서상구의 모텔에서 붙잡히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이현우가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 피해자를 7분간 미행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했으며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 이현우는 CCTV의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끌고 갔고 사각지대에 있던 8분 동안은 어떠한 짓을 한지는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검거 당시 휴대폰에는 서면살인, 서면살인미수, 서면강간, 서면강간미수를 검색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부산지방법원 1심에서 가해자 이현우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가해자 이현우의 도주를 도운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범죄 행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12일 부산고등법원 2심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가해자 이현우의 죄목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기억을 일시적으로 잃는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가 생겨 사건 초기에 성범죄를 고려하여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고 CCTV의 사각지대에 있던 8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성폭력이 있었다는 정황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일망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심 항소심에서 최한 부장판사는 가해자 이현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의 신상을 공개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며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심 항소심의 결과는 1심에서 양형한 12년에 비해 높은 형량이 주어졌음에도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한 데 비해 15년이나 낮은 형량을 매긴 재판부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원인으로 가해자의 반성문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가해자 이현우의 반성문에는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일이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 라며 반성을 하기는커녕 따지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게다가 가해자 이현우는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 라며 피해 이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조롱하는 듯한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는 이 사람은 절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나도 가정환경이 좋지 않았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범죄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실 모든 과정들이 힘들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기록을 열람하면서 봤던 허위 진술들을 가려내는 것도 힘들었고 특히 반성문을 보는데 저는 열람 권한이 없었다. 라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임에도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가해자 이현우와 구치소 동기인 엄모씨가 이현우는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엄모씨는 본인도 죄를 짓고 수감되었지만 재범을 예고하고 탈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탈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현우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구치소 동기인 엄모씨도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된 만큼 무조건적인 찬사를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본인의 얼굴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까지 이현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점에 대해서는 그 용기에 대해 박수를 보낼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 이현우에 대해서 더 분노할 만한 점은 가해자 이현우가 구치소에서 반성은커녕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다는 점입니다. 구치소 동기인 엄모씨에 따르면 가해자 이현우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맞은 거 배로 때려주겠다. 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이사한 집 주소까지 알고 있다며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을 주었습니다. 피해자가 이사한 집 주소를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폭행당한 후에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권을 얻고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18년에 한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음에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은 것을 보면 매우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이현우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분노하였고 보복범죄를 예고한 것에 대해 불안해하여 2심에서 신상공개로 판결되기 이전에 가해자 이현우의 신상공개를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불안함이 증폭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튜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의 인터뷰에 응하였고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는 이현우이며 만 30세의 총 정과 18범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튜버 카라큘라는 정과 18범의 범행을 지속할 때까지 사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피의자를 교화하겠다고 법의 양형을 적용하는 것이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유튜버 카라큘라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저 역시 보복범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놓친 가해자 신상 공개를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다. 가해자의 보복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튜버 카라큘라의 영상에서 인터뷰를 한 가해자의 전 여자친구는 가해자 이현우와의 교제 과정에서 강압적 성행위를 강요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인들도 학문 선교에 집착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가해자 이현우의 동창생은 어릴 때 술을 몰래 마시면 항상 여자가 있었어야 했다. 그만큼 여자를 좋아했고 성욕이 강했다. 본드와 가스를 정말 좋아했다. 몰래 모텔 방 잡고 들어가서 여자와 성관계를 하면 항상 본드, 가스를 했었다. 이번 사건도 제가 알기로는 약을 좀 복용하고 술을 먹고 저질렀던 걸로 알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이현우가 클럽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했을 당시에 같이 일했던 동료는 술에 만취한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연락처를 물어본다거나 집에 데려다준다는 말로 작업을 많이 걸었다. 근무 중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 번 걸려서 2달도 안 돼서 잘렸다. 평소에 본인이 클럽에서 근무하는 게 너무 좋다는 말을 하고 다녔는데 비싼 돈 안 들이고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닐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러한 증언을 들어보면 가해자 이현우가 상당한 이상 성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해자 이현우가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티즌들에 의해 가해자 이현우의 인스타그램이 공개되었고 해당 인스타그램은 계정이 비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 한동안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가해자 이현우의 인스타그램에는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허세 가득한 글들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게시글 중 하나는 존경하는 아버지와 몇 달 전 자리를 하면서 소주처럼 쓴 인생을 살지 말고 양주처럼 달콤한 인생을 살아라 라는 말을 했다. 하지만 병X 같은 것들이 나에게 나타나 달콤함은 커녕 소금보다 짜고 식초보다 신 개X 같은 맛을 선사하네. 그래서 다 제쳐두고 개병X 같은 XX들에게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고 무섭다는 걸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각인을 시켜주고 싶어졌다. 무섭게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찾고 또 찾아서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케어해드릴게 라고 적혀있어 오래전부터 범죄자로서의 기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과 18범인데다 인스타그램에 폭력적인 내용이 버젓이 있음에도 사회에서 떳떳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또한 가해자 이현우가 팔로우한 목록에 있는 계정은 가해자 이현우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네티즌으로부터 온갖 욕설을 받았습니다. 한 계정은 가해자 이현우와 친분이 있지 않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고교생이 항소심 판결 내용을 미터치게 전달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성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으로 탈퇴되어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계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 이현우에 대한 2심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됨에 따라 3심 상고심까지 갈지 여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3심 상고심까지 가지 않고 20년의 징역을 살게 될 경우 만 50세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또한 모범수로 감형되는 경우에는 그보다 더 빨리 출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가해자 이현우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였고 이러한 가해자의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 구치소 동기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보복을 위해서 모범수인 것 마냥 연기를 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이현우가 언제 출소할지 불안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가해자 이현우가 출소하는 20년 뒤에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도 보복범죄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긴다면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의 인권과 보호가 잘 지켜지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만 보더라도 접근을 금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언제 어디서 나를 뒤에서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히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성범죄 또는 스토킹 등의 범죄에서 피해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조치들이 필요합니다.